53회 TAT 2급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부 통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세 가지 꽂아보시면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한다.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한다. 이 세 가지가 내부 통제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번 거래처 및 인적 자원의 확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외우기식 문제가 되겠죠. 2번 항공에서 자재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기초재고액이 5만원 있다. 그리고 단기 매출액이 30만원 있고 기말재고액 실사해본 결과 8만원 밖에 없어요. 더 있어야 하는 건데 8만원 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단기 매입액이 30만원이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가 매출 총이익률이군요.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기본 공식을 가지고 매출 총이익 이 상황에서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30만원이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30%이기 때문에 30만원의 30%, 즉 9만원만큼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가가 지금 빼보시면요. 21만원 나오네요. 자, 제대로 했을 때 21만원이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주어진 공식에 의해 보시면 기초가 5만원 있고요.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의 기초, 단기 매입액 30, 그리고 기말을 딱 허니 뺐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 원가 금액이 21만원 이어야 한다 라고 했으면 35만원에서 21만원을 빼시면요. 그러면은 이 물음표 금액이 바로 기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14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4만원이 바로 뭘 의미한다?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말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주어진 자료의 기말을 보시면요. 8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8만원. 고로 요 14만원에서 8만원을 빼시면 얼마만큼의 재고자산 손실 금액인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3번 다음은 항공의 매도가능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옳은 분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월 10일 날짜에 매도가능증권 500주를 7,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계산해 보시면요. 350만원 되겠군요. 그랬는데 12월 31일자에 한 주당 9,000원씩 평가가 됐습니다. 자, 2,000원만큼 업됐습니다. 그러면서 2,000원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31일자 결산하실 때 평가라는 것을 해뒀을 것입니다.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2,000원 곱하기 500주 해서요. 결국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만큼이 매도가능증권이 올랐겠고요. 대변 쪽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해서 또 이익 났다고 1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7월 1일자 다음 연도 7월 1일자에 500주를 6,0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 내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350이었지만 중간에 이 100만원 추가돼 가지고요. 450만큼이 나가요. 대변 쪽으로. 그러면서 들어오는 돈은 500주 곱하기 6,000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원만큼이 현금으로 들어왔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평가해 갖고 남았던 이익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분했을 때 차변 쪽으로 100만원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원 빠져나가면서 결국 처분 손실은 4번이 되겠군요. 50만원이 있다. 이렇게 보셔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2월 31일 평가시효의 처리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입니다. 퇴직급여 관련 자료인데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급여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기에 2월 된 게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6월 5일자에 65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현재 계산해 보시면요. 빼서 2천만 원에서 650만 원을 빼가지고 얼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다. 1350만 원만큼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군요. 자, 그런 상태에서 퇴직금 추계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퇴직금 추계. 1년 이상 근무한 김권인과 이회계, 이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800이 필요해요. 편 1800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기 지금 계산됐던 1350은 있으니까요. 1800에서 나머지 금액을 빼주시면은 끝나는 거죠. 1800만큼을 만들어 둬야 하는데 1350만큼이 지금 있어요. 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빼보시면요. 450만큼만 더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450.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퇴직금 추계 부분에서 추계. 자, 추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줘야 될 퇴직금 금액이 되겠어요. 1800이 줘야 될 금액인데 결산 전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350이기 때문에 450만 더 보충하시면 된다. 답은 2번이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 변경에는 그랬을 때 정책의 변경은요.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요. 소급법으로. 자, 이때 대표적인 예로는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을 했다. 이러한 방법들은 회계 정책 변경에 속합니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한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질 않아요. 1, 2, 3번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4번이요.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이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정책 변경이 아니고 추정 변경으로 본다. 자, 이런 부분들은 외워주셔야 돼가지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구분이 불가능한 때는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6번입니다. 항공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확정 기여형으로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다면 단기분 기여금이 1200만 원이었을 때의 회계 처리 방법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확정 기여형은 차변에 퇴직급여로 분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간단하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120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오케이. 자, 7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항공의 2022년도 12월 31일 수정 전 잔액시산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관련 내역과 결산자료 항목입니다.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수정 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인가? 자, 여기 있는 잔액시산표 수정 전 걸로만 봤을 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차변 전체의 합과 대변 전체의 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일단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 대변 전체를 보시면 9,700만 원입니다. 합계가 9,700이고요. 차변 전체 같은 경우는 합계를 내보시면 7,200, 8,200, 8,200입니다. 여기가 지금 8,200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차이가 1,500만큼 나고 있습니다. 수정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0이었겠지요. 그런데 밑에 하단 내용을 보시면 임차료가 2022년 1월 1일에 2년분을 선지급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료 부분이 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번 연도 거는 500으로 수정하셔야 되겠고요. 500. 그리고 12월 30일 현재 미수 이자 400만 원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계를 해보시면은 차변에 미수 수익이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이자 수익이 됩니다. 이자 수익.
고로 대변 쪽에 이자 수익을 추가로 반영을 하셔야 돼서 이쪽에 이자 수익이 400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400. 그렇죠. 4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 저 어디다 적당히 써볼게요. 400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대변의 합은 9,700이 아니네요. 9,700이 아니고 합계를 내보시면 합계가 더 많아졌어요. 101 빠바방 빠바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요 차변의 합계도 또 3,000, 4,200 그리고 4,700 그리고 7,700인가요? 오히려 이쪽은 금액이 더 줄었군요. 그래서 금액을 빼가지고 가서 보시면요. 차이가 2,400만큼 차이가 나네요. 2,400만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정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0이었으나 수정 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반영할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반영했을 때 2,400만큼.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항공은 2018년도 1월 1일 날짜에 1억 원의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요.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날짜에 저작권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600만 원이 발생을 했군요. 그랬을 때 2022년도 저작권 상각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2018년도 12월 31일자가 되었을 때 감가상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떤 식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겠나. 금액을 보시면 1억 원을 10년으로 나눠요. 10년으로 나눠주시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는데 2018년도 12월 31일 날 한 차례 했을 것이고요. 2019년도에도 또 했겠군요. 12월 여기도 31일자 두 번, 또 2020까지 해서 세 번, 벌써 세 번이나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해갖고 네 차례나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계를 구해보시면 곱하기 4 하셔서 4천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2022년도 1월 1일 시점에서 여기 저작권 금액은 6천만 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빼버리니까요. 무형자산의 경우는 6천인 상태에서 60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으므로 금액은 6,600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나누기 감가상각은요. 10년 중에서 벌써 4년 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6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보시면요. 계산했을 때 1,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앞으로 6번 한다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밑에 3번이 보이고 있어요. 3번 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구나. 자, 9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사람.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거액사의 대상이다. 벌써 1번이 틀렸네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입한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관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수입 시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 맞고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하지요. 정답은 틀린 거 1번입니다. 민수가 틀렸다. 자,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2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 계산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의 판매. 이건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건 과표 맞습니다. 세금 내야 되고요. 견본품은 세금 내지 않죠. 견본은 안 낸다. 자,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공주임해서 토지의 공급,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빼주시고요.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인 경우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시가로다가 세금을 넣으셔야 돼서 결국 6,500만 원. 정답은 1번이군요. 1번 되겠습니다. 됐죠?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꼭 기재하셔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인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은 의무 발행입니다. 전자가요. 맞는 설명이죠. 3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되고요.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세금계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됐죠?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요 소득세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인세법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경비 처리를 못해요. 논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받은 자가 그거를 팔아야 되겠죠. 틀렸네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다 종합소득과세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논과 밭을 이용해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13번 다음은 한공의 경립과장인 김회계 씨가 2022년에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내역서입니다. 김회계 씨의 총 급여액이 얼마냐?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은 원천 징수하기 전의 금액이에요. 가번처럼 매월 지급된 급여 합계액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자녀 학자금 수령액 1,000만 원도 과세고요. 식사를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도 줬다, 식대도 줬다. 그랬을 때는 다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10만 원씩, 굉장히 너무 적어요. 곧 개정이 있겠죠. 10만 원씩 비과세고 나머지 10만 원만 과세일 텐데 지금은 밥도 주고 돈도 줬기 때문에 다 과세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인의 경조금, 이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더해보시면 5,240만 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3번의 정답은 4번.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직장공족의 총합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하고 기타 소득 금액은 두 개 합쳐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4천만 원에서 종합소득세 공제를 하셔야 되니까요. 300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빼서 보시면 3,700 남았군요. 거기다가 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 보시면 4,600만 원 이하는 15%이지요. 15%. 그렇게 하고 누진공제가 이렇게 또 108만 원이 있었어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3,700만 원 곱하기 15%. 자, 거기다가 1080 빼보시면요. 1080 빼서 보시면 447만 원 나왔습니다. 447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447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다음입니다. 15번. 근로자 김항공 씨의 배우자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안경은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되겠죠. 됩니다. 가다. 그런데 외국 대학 병원에서 치료한 거라든가 성형수술비는 해당이 되질 않아서 다번하고 라번, 즉 3번이 이 의료비 혜택을 복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